발전하기 위해서는 종합제철 공장을 비롯해서 기계고, 조선고, 석유화학고 이러한 부문의 건설을 주축으로 한 중공업화 시대를 이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진행되던 1973년 1월 박정희 대통령은 중화학공업 선언을 발표한다. 이는 철강, 전자, 화학, 비철금속, 기계, 조선 6개 분야의 산업을 집중 육성함으로써 경공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의지였다. 중화학공업으로 가기로 결정한 것은 우리가 경공업만 가지고는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가 없죠.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자동차, 전자 이런 것들이 다 그때 중화학공업 속에 들어있었던 거거든요. 그 계획 속에. 그래서 산업구조 전환 그리고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가 선진화되기 위해서 중화학공업은 반드시 필요했어요. 그 당시에 미 7사단이 철수를 하고 또 이 베트남 전쟁이 종전이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자주국방의 필요성이 그렇기 때문에 대두가 되고 대미 의존도는 줄이고 또 국산할 필요가 있었고 경공업만으로는 그 술중대의 한계가 있고 중화학공업으로 이행을 해야 되겠다. 중화학공업의 육성은 막대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국가 정책 사업이었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선언 이전엔 자금 조달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연두교에서 이제 중화공업 그 추진을 선언한 후에 당초 논의 과정에는 자금 조달 부처 재무부가 빠졌어요. 대통령이 이제 결정을 하면 뭐 재무부 장관이 대책을 마련할 거지 그렇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나도 깜짝 놀랐어. 재무장관도 모르는 중화학공업 선언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대통령 가까이 이게 참 저도 중화학공업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은 찬성입니다. 그러나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랬더니 장관, 일본은 세계로 상대로 싸우다가 패망을 했는데 그 후로 경제적으로 부흥이 돼서 지금 세계 경제대국이 되지 않았어? 경제 운명을 걸고 중화학공업 해보려고 그러니 장관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하셔 이러더라고. 거기서 내가 뭐래 그래.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물러나가지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나. 중화학공업을 향한 박정희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한 남도군은 자금 마련 방안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막대한 소유자금을 어떻게 이제 조달하느냐 그것이 이제 고민이었죠. 그래서 청와대에서 이제 돌아오시는 길로 나를 불러가지고서 무거운 짐을 맡아가지고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얼마나 자금이 들까요? 그랬더니 일본은 각종 공공기금에서 일정률을 국채를 주고 흡수해서 산업개발에 썼는데 우리도 이제 공무원 기금 또 군인 연금 기금 이런 각종 기금을 모아서 재원을 마련하는 게 어떨까? 그래서 당시 일본은 공공기금의 일부를 국채로 흡수해 산업개발 자금으로 사용했고 이에 힌트를 얻은 남도군은 국민투자기금을 조성해 중화학공업 육성에 집중 투자하기로 결심한다. 저축성 예금의 1년 증가액의 20%를 이 국민투자기금의 채권을 사도록 하라. 금융기관이. 그럼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그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대통령한테 복명을 한 거지. 그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이 그렇게 이제 됐구만. 좋아하더라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남도군은 국민출자기금 법안을 마련해 범국민적 참여를 촉구하고 조성된 국민출자기금을 중요 산업의 시설 자금과 중장기 수출 지원 자금으로 투융자하겠다고 발표한다. 하지만 강제성을 띤 저축이 국민들에게 부담감을 줄 수 있다며 반대하는 이들이 많았고 특히 은행권의 반발은 심했다. 저리로 대출을 하니까 결국은 은행의 수지가 악화되고 수지가 악화되니까 배당을 못하고 배당을 못하니까 정자를 못하고 정자를 못하니까 은행 대형화가 안 되고 그러니까 대형화가 안 되니까 대신인도도 취약해지고
또 기업이 요구하는 대대된 지급 보증도 그저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기업은 빨리빨리 성장을 했는데 은행이 말이야 뒤따라지 못했다는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은행의 돈을 막 끌어다가 정부가 쓰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행 탄압이다 이랬단 말입니다. 오랜 진통 끝에 1973년 12월 31일 국민투자기금법이 공포됐고 이듬해 1월 1일 시행에 들어갔다. 국민저축조합원의 저축자금과 금융기관의 저축성 예금 등 각종 예금의 일부를 떼어 조성된 국민투자기금이 중화학공업의 육성자금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국민투자기금이라는 기금을 만들어서 딱 중화학공업에만 딱 준단 말입니다. 매년 필요한 거 얼마냐? 그 얼마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은행에서 이걸로 딱 조달해서 계획을 짜서 딱 주면 그냥 상금은 그냥 지출되는 거예요, 그냥.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분야가요. 철강, 정유, 석유화학, 비료, 전력 이 같은 무슨 기간 산업 구축에 많이 됐고 국민투자기금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그 산업 구조가 경공업 중심에서 중화공업 중심으로 좀 제2단계로 접어들었고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이 온 세계를 흔들 줄이야.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 1973년의 요류 파동. 국민투자기금으로 인해 중화공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던 중 한국 경제는 사상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된다. 1973년 10월 중동에서 시작된 전쟁으로 원유값이 폭등한 것이다. 73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원자재 값이 많이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특히 결정적인 것이 원유값이 한꺼번에 4배가 올랐습니다. 한 2불 수준에 있던 것이 10불 수준까지 이렇게 4배 올라가니까 경기는 주저앉고 수출은 잘 안 되면서 수입값은 다락같이 올라가니까 국제 수지가 나빠지게 되죠. 그래서 달러가 그냥 고갈이 되는 상태로 몰립니다. 제일 어려웠던 것이 뭔가 하면은 국제 수지에 따라서 외환이 모자라 가지고 돈이 모자라니까 수입은 해와야 되는데 달러는 나가야 되는데 달러는 없으니까 부도 위기에 몰린 거죠. 그래서 그때 월가에서는 보면은 하루가 멀다고 한국 경제는 꼭 부도난다 하는 보도가 연일 나오고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그동안 어렵게 이룬 경제 성장이 국가 부도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제기됐고 특히 석유 의존도가 높은 중화공업은 큰 고비를 맞게 된다. 박 대통령은 내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의 남덕우 씨. 이에 박정희 대통령은 1974년 9월 경제 위기를 타개할 경제사령탑으로 재무부 장관을 역임한 남덕우를 발탁한다. 부총리 임명이 되고 나니까 아주 깊은 고민에 빠졌죠. 결국 이제 삼중고인데 물가가 오를 건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국제 수지가 악화될 거고 경제 성장률은 떨어질 거고 이 삼중고에 직면했단 말이야. 그럼 이 세 마리 토끼를 어떻게 다 살 수가 있느냐? 그 암만 생각해도 불가능해. 그래서 그때 신문 기자회견을 했어요. 지금 이제 사태가 이러니까 어떻게든지 해서 성장 기조는 유지하되 물가 안정과 국제 수지 방어에 최선을 다하겠다. 깊은 고민 끝에 남덕우와 관료들이 찾은 해법은 바로 중동 진출이었다. 이런 소리 하더라고요. 이제 과장입니다. 그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이게 중동 진출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가 석유 파동에 이걸 겪어나간다. 그래가지고 무슨 막 회의들 하고 나는 이제 과장으로 가서 회의하고 그랬는데 회의하고서 그거를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그러고서 내보냈잖아요. 막대한 석유 자원을 바탕으로 경제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그들이 바라는 것은 외국의 기술과 인력이었다. 중동 지역은 산유국일 뿐만 아니라 당시 경제 개발을 본격화하면서 중요한 건설 시장으로 떠올랐고 건설부 장관이었던 장혜준을 비롯한 부처의 강력급 인사들과 민간업체로 구성된 사절단이 중동에 파견됐다. 결과는
긍정적이었다. 남도구와 경제기획원 관료들은 건설 및 기술 인력 진출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1975년 대중동 진출 방안을 수립,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우선 중동 진출에 필요한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타개하기 위해 대중동 업무 전담반을 설치 운영했고, 국내 건설사들의 중동 진출 및 해외 진출을 독려하기 위해 해외 건설 촉진법을 제정, 해외 건설로 발생한 사업 소득 및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50% 감면해 주기도 했다. 75년도부터 중동에 달러가 들어오죠. 그리고 세계 경제도 이제 석유 파동을 극복해가지고 다시 또 회복세에 들어가니까 수출도 됩니다. 그래서 75년도에 어려웠던 것이 70년도에 지나면서는 언제 그렇게 어려웠나, 언제 우리 경제가 부도 위기에 몰렸었나 의심스러울 정도로 모든 상황이 급반전을 합니다. 결국 중동 진출로 인해 외화 수입이 급증했는데 1975년 약 8억 달러였던 건설 수입은 1976년 16억 달러로 2배 성장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그렇게 해외 건설을 통해서 대체로 우리가 들여온 원유 대가의 30%를 해외 건설에서 벌어들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특히할 것은 중동에 이제 대거 건설업자가 진출을 해가지고 거기서 기술도 배우고 경험도 쌓고, 그래서 그게 지금 한국의 해외 건설에 지금 힘이 되고 있는 겁니다. 중동 신화를 써내려가던 1970년대 중반, 대한민국은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앞두고 있었고 중화공업의 공업화 전략이 이어지던 시기였다. 결국 4차 5개년 계획을 집행하자면은 100억 달러가 필요하다 하는 숫자가 나왔어요. 이제 경제기획원의 이제 그 경제기획 담당자들로부터. 자, 그러니 우선 100억 달러를 어떻게 조달을 하냐. 그래서 내가 제1차로 경제사절단, 민간 유수한 기업들하고 가지고 사절단을 이끌고 미국하고 구주로 갔죠. 1976년 5월 경제사절단과 함께 해외 순방길에 오른 남도군은 당시 세계은행의 총재였던 맥나마라를 제일 먼저 찾아갔다. 차관을 교섭하러 갔는데 오늘 나하고 점심을 같이 하자 그래. 알겠다고. 그 점심을 같이 하자니까 왜 사람이 나를 오찬에 초대를 했는지 알겠더라고. 그건 뭐냐면 너희 나라의 차관을 이사에 올리면은 선진국 의사들의 자꾸 너희 나라 인권 문제를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제발 그런 문제가 없도록 너희 대통령한테 좀 건의를 해달라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한마디 해도 되겠느냐 하라고 해. 정치 발전도 그게 일시에 되는 것이 아니다. 경제 발전도 단계적으로 되는 거 마찬가지로 정치 발전도 이렇게 단계적으로 조금 되는 거지 벼랑간에 될 수는 없는 일이다. 사람들이 먹고 살고 생활에 여유가 생겨야 서로 타협할 줄도 알고 민주주의의 룰을 지킬 줄도 알고, 그러자면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 경제 발전이다. 맥나마라를 설득하는 데 성공한 남도군은 1시간의 짧은 면담을 통해 세계은행으로부터 약 4억 달러가량의 차관 지원을 약속받았고, 이후 미국과 유럽을 돌며 투자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 약 50억 달러의 차관을 확보하게 되는데 이는 경제사절단이 올린 첫 번째 성과였다. 이 양반이 이제 재무장관 하시면서 국제일을 많이 가셨고, 그래서 그 국제금융기관 사람들하고 상당히 이 관계가 좋아요. 특히 세계은행의 맥나마라 총재로부터는 큰 지원을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부총리 임기 중 남도구가 도입한 차관은 112억 달러로 이는 박정희 정부 시대의 차관 총액 151억 달러 중 74%에 해당되는 금액이었다. 우리가 60년대부터 30년 동안에 약 한 800여 불을 들였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중화공업 육성이라든가 또 지역 간 균형 발전이라든가 수출의 획기적 증대라든가 이 우리 경제의 이 확대 정책,
그 추진을 위해서 막대한 투자 재원을 외자로서 조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 경제 운영, 경제가 보면은 굉장히 잘 운영을 잘했지 않습니까? 성장도 잘하고 개도국의 모범 국가였으니까 그런 경제를 운영하는 한 책임자니까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 경제 운영 능력에 대한 신뢰, 그런 쪽에 대한 평가하는 거는 이건 당연히 받았을 걸로 생각되집니다. 적극적인 외자 도입을 통해 중화학공업 산업은 지속적인 투자를 받을 수 있었고 1977년 12월 22일 100억 불 수출의 날, 사상 처음으로 수출 100억 불을 돌파한 기념식이 장충체육관에서 성대히 거행되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1977년 수출 100억 달러 돌파, 1인당 국민소득 1000달러 달성이라는 기적을 일구게 된다. 우리나라는 이제 숙명적으로 자원이 없으니까 국민 생활을 유지하거나 또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외국에서 많은 물자를 수입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달러가 뭐가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수출이 우리 경제의 생명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참 국민들, 정부가 열심히 협력한 결과 100억 불을 달성했다. 그러니까 모두가 기뻐하고 대통령도 기뻐하고 그래서 축제 분위기였죠. 그게 제일 아직도 인상에 남아요.